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지만 내가 보지 않는 뒤가 진짜일까? 내가 보고 있지 않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누군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2003년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룸 교수는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계에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유망한 대학의 석학이 공식적인 논문을 통해 이 세계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논문은 철학계를 넘어 이론 물리학계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 그는 사고 실험을 통해 세 가지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첫 번째, 인류의 기술이 세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멸망했다. 두 번째, 기술은 있었지만 시뮬레이션을 아예 가동하지 않았다.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래의 인류가 가동한 시뮬레이션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현 인류의 컴퓨터로 하나의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류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의 직접 회로의 성능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20년만 지나도 100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20년 전만 해도 갤로그 같은 정말 단순한 게임을 했지만 지금은 높은 성능의 물리 엔진과 그래픽 연산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게다가 VR과 AR 기술을 통한 증강현실 게임도 만들어져 있다. GTA5 같은 명작들을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세계와 아주 흡사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만약 양자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상원초 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세계 최대 양자 컴퓨터 구글의 시커머2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데 1만 년이 걸린 연산을 200초 만에 끝냈다. 기술의 발전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지만 사실 인류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고작 30년 정도이다.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한다면 30년은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인류의 수명을 1만 년으로만 잡아도 우리가 우주의 시뮬레이션을 해내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래의 인류가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분명 누군가는 세계를 시뮬레이션 해볼 것이 분명하다. 호기심 가득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뮬레이션을 안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즐기고 있듯이 당장 길에 나가 10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100명 모두가 게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 차라리 로또를 사겠다. 자,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미래 인류가 시뮬레이션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기술에 도달했지만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면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국 이 세상이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현실일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놀랍게도 이 논문은 2003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술력을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이런 주장은 닉 보스트룸만 한 것은 아니다. 현 시대의 가장 핫한 가이 일론 머스크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이 세상은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일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것이라는 주장은 생각보다 사회 속에서 다양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진다.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지만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뒤가 진짜일까라는 생각. 내가 보고 있지 않은 세상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캐릭터가 앞을 보고 있으면 캐릭터의 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 속 세상은 그래픽 자원을 아끼기 위해 캐릭터가 보는 시야만 렌더링하고 시야 밖의 세계는 만들어 놓지 않는다. 저사양 컴퓨터로 고사양 게임을 하다 보면 오브젝트들이 뒤늦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컴퓨터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게임을 구동해야 하다 보니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게임하는 플레이어한테 제공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게 렌더링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자연 법칙들 속에 증거가 있다. 과학자들은 전자를 전자청에 넣어 스크린 뒤로 쏘는 실험을 한다. 스크린 앞에는 2개의 슬릿을 두었고 그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는 뒤에 놓인 스크린에 찍히게 된다. 그 무늬를 관찰하는 실험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2개의 슬릿을 지났다면
두 줄의 무늬가 생겨야 한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줄의 무늬가 관찰된다. 이것은 간선 무늬로 흔히 파동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파동은 전 방향으로 퍼지다 보니 여러 무늬가 생긴다. 전자가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전자가 대체 어디서 파동처럼 움직이는 건지 확인하고자 카메라로 그 이동 경로를 관찰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카메라로 관찰하자 전자는 입자가 되어 두 개의 무늬만 형성한 것이다. 우리의 시야가 미칠 때는 입자로 존재했다가 우리의 시야가 미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 마치 이 세상이 게임 속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이 멈추기 때문이다. 애초에 속도라는 것은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다. 시간이 멈춘다면 그 이상의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상은 29만 9,792km/s에 제한이 걸려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빛의 속도는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한 컴퓨터의 최대 연산 속도이지 않을까? 연산의 속도를 넘어가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 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구동하기 위함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우주는 디지털로 구성되어야 한다. 디지털의 핵심은 불연속성이다. 우리는 연속적인 것을 아날로그, 불연속적인 것을 디지털이라고 개념한다. 디지털의 연산은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 0.1이나 0.7과 같은 연속적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상은 불연속적인 디지털의 세상이 된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연속적이다. 그래서 세상을 아날로그적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닐스 보어가 양자 도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의 근원이 되는 양자는 불연속적이다.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은 양자 도약을 통해 불연속적으로 이동한다. 쉽게 말하면 순간이동한다. 그리고 놀랍지만 시간도 불연속적이다. 시간의 최소 단위를 플랑크 시간이라고 한다. 10의 마이너스 44 제곱초로 이 정도로 시간을 쪼개면 시간이 흐른다는 속성이 사라진다. 시간이 양자화되는 것이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하나의 긴 선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 시간은 점의 연속에 가깝다. 즉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시간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1플랑크 시간, 2플랑크 시간은 존재하지만 0.1 플랑크 시간, 1.7 플랑크 시간과 같은 연속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우주도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조차 0과 1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물리 법칙들은 마치 컴퓨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FPS와 같은 개념이다. 이쯤 되면 왜 과학자들조차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세상이라면 이 자리를 빌어 내 주인에게 한마디 하겠다. 인생을 하드모드로 선택했으면 양심적으로 현질은 좀 해야지 개씨. 우리가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제한된 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식이 닿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양자역학이 그러하고 빛의 속도가 그러하다. 흐르지 않는 시간,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와 같은 통속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 결국 인간이라는 한계는 우리를 시뮬레이션 안으로 던져놓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이 세상이 정말 시뮬레이션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컴퓨터의 연산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살아온 삶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동굴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동굴 너머에 들어오는 빛과 그것에 비친 그림자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다. 그림자는 세계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명의 사람이 동굴을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진짜 세계를 발견한다. 땅과 하늘, 태양과 별,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은 동굴로 들어와 말한다. 우리가 보았던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고. 밖으로 나가면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동굴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다. 지금 여기가 세상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참이라 믿고 살아간다. 마치 시뮬레이션 세상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동굴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우주를 탐구해 보면
우주의 그 어떤 의미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의 물리 법칙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와 수많은 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우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우주를 상상하고 그 우주에 감정을 담고 삶을 담아낸다. 인간의 그 상상력은 그저 존재하는 우주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말한다.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다. 양자역학의 역설과 싸움을 벌여오던 물리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파동함수가 붕괴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관측이 필요하고 우리가 존재를 의식할 때 양자는 입자가 되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 물리학자 존 힐러의 말처럼 이 세상이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어쩌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세상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의 정보가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비트로 존재하던 세상엔 누군가의 의식과 관찰이 없으면 아무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어질 때 비트에서 존재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현재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인생의 밖에 무수히 많은 비밀들이 펼쳐져 있다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세계의 본질이 정보든 시뮬레이션이든 상관없다. 현재를 살아가고 이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본질에 앞서 존재한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한다.